네, 안녕하세요. 시큐어 코딩 공격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관련하여 수업을 맡게 된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녹화 강의는 이런 공격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다음 주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공격 방법 그리고 공격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큐어 코딩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DFD, 슬라이드, 그리고 어택 라이브러리 수집, 어택 트리 작성, 그리고 리미디에이션, 완화 방안 도출, 즉 보안 요구 사항 도출이라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위험 모델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주로 어택 라이브러리 그리고 어택 트리 작성, 리미디에이션, 완화 방안 도출, 보안 요구사항 도출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 모델링을 수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공격을 완화시키는, 즉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험 모델링이든 시큐어 코딩이든 사이버 보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리미디에이션, 완화 방안 도출, 즉 카운터 메저를 도출하는 방안을 배워야 해요. 즉 각 공격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킬 수도 있고 특정한 공격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공격자, 즉 해커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경로 중에 어느 쪽을 막는 것이 좀 더 낮은 비용이 소모될 것인가, 혹은 그러한 특정 공격 경로, 특정 공격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기능, 어떤 보안 기능들이 적용돼야 하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공격들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탐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해, 여기서 공격이 발생해 라고 알아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공격 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전투 수행 불가라고 하는 최종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들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이 쭉 트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공격들이 성공을 하면 이 위에 있는 공격들이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지휘 기능 연동 시스템으로 위장하고 지휘 기능 관련 데이터 비암호화라는 것들이 이런 엔드 조건으로 묶여 있을 때, 즉 이 두 가지 공격이 모두 수행이 됐을 때 중간자 공격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공격들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이 위에 있는 공격, 즉 최종 공격 목표 또한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을, 어느 부분을 막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휘 기능 연동 시스템 위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지휘 기능 관련 데이터 비암호화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격 방법이 있고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 방안을 외워두고 생각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쓸 수 있는 게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때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 즉 알려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죠. 모든 걸 외워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둔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 공개된 그런 널리지 베이스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 이 두 가지 공격들이 모두
성공해야지 위에 있는 중간자 공격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막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이런 지휘 기능, 연동 시스템을 위장하는 공격, 위장, 스푸핑이죠.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들이 우리 이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흔히 버그가 발생했다 혹은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뭐 들어보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익스플로이트 하다 익스플로이트 코드가 발견되었다 익스플로이트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보안상의 약점이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악용이 가능한 위협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각각 용어들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버그는 우리가 흔히 대부분 보안 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취약점이든 익스플로이트든 다 버그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버그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버그라고 합니다. 즉 1 더하기 1이라고 계산기 입력을 했는데 2가 아닌 3, 4 혹은 다른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보안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은 버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그, 우리가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했는데 메모장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켜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이런 버그 중에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취약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취약점 중에서도 공격자가 저런 취약점을 통해서 의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린 익스플로이터블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버그 중에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잠재적인 것들, 꼭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취약점, vulnerability, 즉 vulnerable하다라고 하고 있고, exploitabl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점 중에서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린 exploitable하다, 그리고 즉 exploit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뭐 안전장치 부재나 보안상 결점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은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는 주로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사용이 돼요.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즉 보안 담당자가 발생된 침해 사고, 즉 해킹 사고에서 공격 유형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향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정보 및 기술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침해 사고, 해킹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발생한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도출된 지식을 활용을 한 다음에 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고 찾아내는 그런 행위 등도 모두 저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 사이버 시큐리티 널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취약점, 위협, 뭐 공격 방법, 방어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체계 같은 것을 모두 다 이런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전문가나 조직이나 연구자가 모든 보안 위협을 이해하고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이런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는 뭐 취약점 정보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TTP라고 하는 태틱, 테크닉, 프로시저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이 TTP는 뭐 저거 약자들인데 전술, 기술, 절차
모두를 포괄해서 TT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술, 택틱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나 목표를 의미합니다. 즉, 공격자의 목적, 목표 자체를 우린 전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택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즉, IP 주소를 확인한다. 혹은 거기에 걸려있는 보안 기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전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기술, 테크닉입니다. 이는 전술, 택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격 방법이나 공격 기법들을 우리는 기술, 테크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뭐 피싱처럼 남을 속여서 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절차입니다. 프로시저. 이는 특정 기술, 테크닉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순서를 우리는 프로시저, 절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싱을 하기 위해서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첨부할 수 있다가 이제 프로시저, 절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피싱 공격이 발생했다 하면은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자격 증명을 탈취한다. 즉, 유효한 사용자의 아이디어, 패스워드 등을 탈취한다가 이제 전술 목표가 되고, 기술은 피싱 이메일을 전송을 한다. 즉, 가짜 페이스북이나 뭐 가짜 홈페이지, 가짜 네이버 페이지 등을 보내서 거기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런 기술 등이 되고, 절차, 프로시저는 이제 회사 이메일을 가장해서 사용자가 악성 링크를 클릭하기 유도한다가 절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명을 탈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싱 이메일을 전송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한 이메일로 온 메일은 보통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메일, 즉 korea.ac.kr 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메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게 되고 파일로 첨부되어 있다 하면 우리는 읽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절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사이버보안 지식베이스,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TTP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모두 알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공격이 하려고 했었고 무슨 방법을 썼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그리고 다시 위험 모델링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위험 모델링 수행 도중에 어택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즉, 특정 모델, 우리가 모델링 관련해서는 수업을 들었었죠. 즉, 축약화된, 앱스트랙션된 그런 모델이 위협과 추상적으로 매핑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모델도 함축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그냥 아는 공격들만 모아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추상적이고 빠뜨린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어택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하나하나 매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특정한 공격이 발생한다에 대한 근거로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택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할 때 우리는 사이버 보안 지식 베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페이퍼, 즉 공개된 연구 논문들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스탠다드, 표준들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보안 회사, 유명한 회사, 그리고 개인들이 써서 공개한 테크니컬 리포트, 기술 문서들도 이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볼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도 어택 라이브러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표준, 기술 문서 등은 뭔지 알아요. 뭔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흔히 들어봤을 수도 있는 CV, CWE라고 하는 것도 모두처럼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고 그 외에 카펙, 마이터의 어택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이런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관련하여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CV 그리고 CWE예요. 이 CVE는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라고 해서 시스템에 대한 알려진 취약점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목록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CWE는 취약점 기반으로 보안 약점을 분류해 놓은 것들을 이제 CWE라고 해요.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스템 보안 약점을 악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공격 패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카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에 대한 정의나 전제 조건, 발생 가능성, 공격 결과, 그리고 완화 대책, 대응 방안 등이 선택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CV, CW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는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해커의 악의적인 행위를 공격 방법, 기술로 분석한 후에 목록화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공격 방법과 기술, 태틱과 테크닉은 아까 우리 TTP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전술과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다시 CV는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의 약자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한 10결자 목록입니다. 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은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해서 해커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들이 CVE라고 합니다. 이 CV는 뭐 아까 CW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큰 차이점은 실제로 공격이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 설명된 대로 하면은 실제로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조건이면은 모두 공격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먼저 CV라는 넘버링이 되어 있고 뒤에는 발생된 연도, 즉 이 취약점, 이 공격이 발견된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 일렬 번호예요. 취약점이 제보된 순서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일렬 번호 그리고 발견된 연도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식별자 목록, 식별자로 하나하나 취약점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 하트블리드라고 하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 한데 이런 CV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17년도에 유행했었던 해킹 기법이 스펙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펙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공격 방법이지만 여러 개의 CV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정 제품에서 특정 제품의 특정 버전에서 어느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는 CV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버전이 올라갔다 혹은 다른 제품,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에서 또 이게 발견이 되면은 그건 또 다른 CV 넘버로 공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취약점이 여러 개의 CVE로 남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까 TTP라고 해서 절차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에서 만든 제품과 뭐 삼성에서 만든 제품, 뭐 애플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똑같은 핸드폰에 똑같은 취약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애초에 다른 기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서 이 CVB 넘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느 제품에 어느 공격이 발생했다더라.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는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C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화면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CV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서치 CV 리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검색 조건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CV 넘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제조사나 원하는 취약점 이름
입력하더라도 관련된 취약점 정보 등이 검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CVE 넘버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공격 이름, 제품명, 그리고 뭐 절차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그게 매핑되는 것들이 검색 엔진처럼 모두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발견된 취약점별로 고유 번호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각 취약점에 대한 정보나 위험도 등을 함께 제공해 줍니다. 취약점을 검색을 했을 때 언제 퍼블리시 됐고 언제 업데이트 됐고 그리고 이 취약점에 대한 설명, 정보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취약점이 어느 제조사의 어느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CV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CWE, 이 뒤에서 배울 CWE 관련된 것도 보여주고 CVSS 점수라는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 CVSS 점수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취약점 위험도입니다. 즉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리티컬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CV 홈페이지가 살짝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각 취약점별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나 설명에 대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이 CV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보자가 있을 때 그 제보자의 보고서나 취약점 설명에 따라서 업로드가 되는 건데 이때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나 어, 드리는 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 정보나 설명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일부 CV는 그냥 이 취약점은 어디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권한 상승 공격이다. 아니면 뭐 다른 공격이다. 라는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CV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술, 어떤 제품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취약점을 사용하면은 바로 익스플로이트 된다. 공격이 성공한다. 라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보안을 조금 공부하고 해킹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면 바로 따라 설명만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VE는 코드를 보고 취약점을 보고 따로 찾아봐야 되는 다른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제 밑에 레퍼런스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탭 같은 경우에는 CVE와 관련된 즉 관련된 취약점과 관련된 뉴스라던가 보다 자세한 정보 등이 올라가 있는 블로그, 기업 블로그나 기술 문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CV202, 뭐 26957이라고 하는 건데 뭐 CVS 점수가 10점이고 이런 설명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외에도 레퍼런스 탭을 보시면은 어느 곳으로 어느 회사의 위키 혹은 기술 문서 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주고 있어요. 이 레퍼런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뭐 회사마다 취약점마다 공개되어 있는 곳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취약점을 대한 상세한 정보, 사용되었었던 사례, 그리고 이 취약점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화 방법,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POC라고 하는 Proof of Concept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그냥 해킹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이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동일한 취약점을 동일하게 누구나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대응 방안을 찾고 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가 쉬워지게 되겠죠. 네. CV는 CV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봐도 되고, 뭐 당연히 뭐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해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다 자세한 취약점 설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검색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만 검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크박스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테크니컬 리포트를 볼 것이냐 혹은 다른 정보를 볼 것이냐 등 좀 더 필터링이 세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많다.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에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CW나 다른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CVSS라고 하는 취약점 점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특정 CV가 공개됐을 때 이거에 대한 파급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이라고 부르는 공개 취약점의 위험도 계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총 6개의 항목을 통해 취약점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공격 벡터, 즉 접근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접근 복잡성, 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권한의 필요성, 이 취약점, 즉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어느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이 취약점을 쓰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 사용자, 즉 일반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즉 공격만 하면 끝인지 혹은 사용자가 무언가를 더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 영향 범위, 내가 이 공격을 성공했을 때 단일 타겟이냐, 혹은 이 공격이 성공하면은 다른 전상 기기에도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나 등에 대한 이 범위, 그리고 영향도, 우리가 CIA라고 부르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해서 총 6가지 항목으로 취약점 점수를 계산합니다. 네, 공격 벡터는 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내가 실제 해킹하고자 하는, 공격을 하고자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가,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 시스템, 즉 인터넷 없이 로컬 시스템 안에서만 공격이 되는가.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만 공격이 가능한가. 즉 같은 뭐 와이파이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같은 네트워크 대역대 안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밖에서 그냥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원격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이 위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 복잡성은 그냥 공격이 쉬운가, 쉽지 않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 이게 좀 더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어려운 취약점이다 라고 하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우면 쉬울수록 파급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즉, 이 기술은 나밖에 못해라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만 막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옆에서 5분, 10분만 알려주면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이야라고 하면은 그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이, 로우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 필요성,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해 공격자가 필요한 권한 수준, 권한이 필요 없다. 이게 제일 위험하겠죠. 그 다음엔 일부 제한된 권한이 필요하다. 게스트 권한이라도 있어야 된다. 혹은 하이 레벨, 높은 권한이 필요하다. 즉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 즉 학교로 따지면 뭐 교수님들의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이, 학생들 계정이 로우, 그리고 그냥 타 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다가 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상호작용. 이제 내가 악성 코드를 만약에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악성 코드는 이제 파일을 열어보는 사람이, 즉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 것에 속아서라든지 실수로 그 파일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것이 사용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즉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취약점 점수가 달라지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공격이 가능할 경우 많은 점수가 부여가 되겠죠. 다음은 영향 범위입니다. 즉 공격이 성공을 했을 때 그냥 공격을 당한 것만 마비가 되거나 영향을 받는다. 혹은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던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타고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즉 그렇게 다른 곳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영향도라고 했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가. 즉 모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부분적으로 파일 한두 개에만 영향을 미친다. 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이 평가가 되겠죠. 예, 여기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간단하게 설명 다시 드리면은 기밀성은 무언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유출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무결성은 유출이 됐던 말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데이터들이 변했냐, 수정이 되었는가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뭐 일단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 시스템,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을 해 마비되지 않았어? 라고 보는 것이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 정보를 통해서 CVSS라고 하는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 모델링 조금 더 배우시고 공부하시면서 위험도 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때 당연히 조금 더 파급력이 큰 위험한 공격들부터 막아야겠죠. 그럴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게 이런 CVSS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CWE입니다. 우리 CVE도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등을 목록화해둔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나 취약점 유형을 분류해 놓은 리스트를 우린 CWE, Common Weakness Enumerat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특징은 분류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CVE는 똑같은 취약점, 똑같은 공격이 여러 개의 넘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CW는 그런 것 없이 특정 공격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가지고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링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 예를 들어 C 언어, C++라는 언어에 대해서만 취약점 목록 구성되어 있다면은 CWE 659에 모두 모아두고 자바는 660,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웹패킹 기법들이 10개가 있다 해서 OWASP 탑 10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928, 이런 식으로 각 취약점이나 보안 약점들 등을 모두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게 CWE라고 합니다. 즉 조금 더 범위가 커지죠. CWE보다는. 그래서 이거 CWE와 CVE의 차이점은 분류가 되었느냐 혹은 리스팅이 되었느냐. 그리고 아까 CVE는 실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CWE는 공격에 활용될 여지가 존재하다. 즉 잠재적인 취약점이다. 라고 보시면 이 CVE와 CWE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CWE도 CVE처럼 또 공식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왼쪽 부분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뭐 하드웨어 디자인, 뭐 리서치 컨셉 등등 버튼이 쭉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결함 혹은 하드웨어 설계 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결함 등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각각 원하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부분에 들어가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총 뭐 699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CWE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API, 펑션 에러가 관련된 거, 그리고 어딧, 로깅, 인증이나 뭐 로깅 관련된 에러 등등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게 카테고리가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 영어로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처럼 이 CW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CWE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 우리가 검색했던 CWE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 그리고 관련된 CWE들 그리고 관련된 플랫폼, 사용되는 언어,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취약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예시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예시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CW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CV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CW에서 먼저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류를 한 것을 보고 찾아가 검색을 해본 다음에 관련된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거나 혹은 관련된 CV에 들어가서 레퍼런스를 타고 보다 자세한 POC, Proof of Concept까지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보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카팩입니다. 카팩은 Common Attack Pattern Enumeration and Class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라고 해서 그냥 카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 패턴을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에 있는 마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CVCW도 마찬가지긴 네, 한데 이는 그와는 달리 보다 보안 전문가가 공격 기법을 이해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움을 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CW처럼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하드웨어, 뭐 커뮤니케이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뭐 사회공학적 기법, 뭐 물리적인 보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쭉 제공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보다 특정 공격 목표가 조금 더 세분화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격 원리에 따라서 공격 패턴이 분류가 되어 있고 공격 대상에 따라서도 패턴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 공격 기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다면은 공격 원리,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고 혹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특정 제품, 뭐 애플이나 뭐 삼성에서 발생되는 공격에 대해 알고 싶다면은 뭐 도메인 오브 어택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것도 뭐 CV, CW랑 뭐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격 패턴들의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use Existing Functionality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와 관련된 공격 패턴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넘버링이 아니라 공격 패턴 등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에는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공격 패턴, 관련된 공격이나 선행되어야 되는 공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즉 포함 관계, 공격 순서, 절차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관련된 CWE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CV, CWE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보다 많은 정보 등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격 흐름, 발생 흐름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탭 같은 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카팩이라는 사이트 내부에서 이 공격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 어떤 사전 조건이 있어야지 이 공격이 성공할 수 있지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뭐 절차나 사용된 기술, 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도 모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팩은 CV나 CW와 비교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 등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CV의 레퍼런스 탭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덜 상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트 자체만 비교하게 되면은 거기엔 없던 공격 시도하기 위한 방법들,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별로 따라하게 되면은 특정 공격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카팩, CV랑 CW보다는 카팩이랑 이 뒤에서 배울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보다 도움은 될 거예요. 네. 그다음 마이터 어택 매트리스입니다. 이게 뭐 카팩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긴 한데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격자의 전술, 기술, 태틱과 테크닉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 기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술, 기술, 택틱과 테크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전술, 택틱은 접근, 실행 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위 수준의 전략적인 목표, 즉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가 이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은 위에 있는 그 전술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 이것을 테크닉,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액티브 스캐닝, 활성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고 싶을 때 뭐 스캐닝, IP 블럭, 뭐 vulnerability 스캐닝, 워드리스트 스캐닝 등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트 어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총 14개의 전술과 각 전술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있는 각각의 14개 항목들이 택틱, 전술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각각 기술들이 테크닉이 됩니다. 테크닉이 되는데 이 테크닉도 몇몇 개의 테크닉들은 상세 기술들도 하위 기술들도 존재를 해서 이 또한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공격 사례 등을 조사해서 그 공격에 대한 목적과 공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마이트 어택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각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 이외에 완화 방안이나 탐지 방안까지 모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 대한 설명이나 뭐 서브 테크닉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들 그리고 자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외에 프로시저 공격 절차에 즉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공격 절차에 대한 예시를 들어줘서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 일단 막기 전에 그러면 이 공격을 어떻게 하면 탐지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도 이 마이트 어택 매트리스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었던 많은 기술들을 전술 기술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있는 뭐 절차, 완화 방안, 탐지 방안, 상세 설명 등이 나와 있는데 먼저 공격 절차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까 그 홈페이지 메인에 있었던 공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들이 그래서 이 공격들이 어떻게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가 각각의 공격들이 특정 사례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또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다 찾아볼 수 있는 레퍼런스도 많아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공격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도 사용이 됩니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스캐닝이라는 것의 절차가 아까 여기 있는 페이지처럼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격 도구들이 사용이 되었는가 등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완화 방안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막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 사용될 수 있는 미티게이션이 나오죠. 프리컴프리마이즈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외에 우리가 선택한 기술 외에 이 미티게이션 완화 방안이 각각의 기술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탐지 방안도 함께 나오게 되고 그냥 탐지 방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나오게 되고 이 탭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탐지 방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저 탐지 방은 어떻게 사용하는데 라는 것에 대한 답변도 모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는 가장 자세하게 쉽게 텍스트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마이트 어택 매트리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디텍션은 디텍션, 뭐 미티게이션, 취약점 정보는 취약점 정보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처음엔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체계적으로 잘 분류되고 설명되어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가 이 마이터의 어택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OSV라고 하는 오픈 소스 벌너러빌리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글에서 개발되었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오픈 소스 이름처럼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혹은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취약점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공개를 해놓고 있는 거죠. 네, 밑에 보시면은 각각 시스템들, 우리가 알만한 것, 오픈소스들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리눅스, 뭐 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오픈소스 플랫폼에 무슨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이게 제보가 되었고 현재 픽스가 되었는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먼저 메인 페이지는 화면같이 생겼습니다. 직접 뭐 서치할 수도 있고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vulnerability 스캐너라고 해서 오픈소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스캐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냥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의 취약점들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원하는 플랫폼 이 위에 있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은 그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예를 들어 Git 버튼을 눌렀다면은 이제 CV 넘버 등이 나옵니다. 즉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들 중에서 이대로 구현하거나 서비스가 된다면은 발생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모두 나열을 해놓고 이는 CV 형태로 공개가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맨 처음에 배웠었던 CV 검색 방법을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되어 있는 건데 뭐 얼마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들도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오픈소스도 별도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검색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무슨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고쳐져 있는지 안 고쳐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OSV를 활용하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픈소스 취약뿐만 아니라 취약점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식 기반 사이버 보안,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들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딩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특정 취약점에 대해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세하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